안녕하세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대작 질서의 본질 시리즈를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1권, 2권을 거쳐서 드디어 3권, 살아있는 세계를 위한 비전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네, 그중에서도 책 전체를 여는 서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맞아요. 1000만 번 반복되는 살아있는 과정. 와, 제목부터가 정말 거창하죠? 그렇죠. 3권 전체의 비전을 쫙 압축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네요. 알렉산더가 1권 생명의 현상에서 결국 어떤 공간이 우리한테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건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종류의 질서 혹은 구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권 생명 창조의 과정에서는 이런 살아있는 구조라는 게 그냥 설계도 산장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았죠. 네,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주변에 계속 적응하고 펼쳐지는 과정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건축을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맞아요. 아주 신랄했죠. 그 생명을 만드는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건축가 머릿속 이미지를 기계적으로 복제하려고만 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명력을 잃고 황폐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궁금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비판은 잘 들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대안이 뭡니까? 네, 당신이 말하는 그 살아있는 과정으로 세상을 만들면 대체 어떤 모습이 되는데요? 하는 질문이요. 3권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셈이네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들어도요. 되어서 3권 핵심 목표는 이론 설명이 아니에요. 보여주기입니다. 보여주기요? 네, 말 그대로 비전, 하나의 풍경을 눈앞에 펼쳐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책을 보면 저자랑 동료들이 지난 25년간 직접 지은 수백 개 건물, 정원, 이런 사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 그럼 이게 단순히 내 건축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하자는 건 아니겠네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자기 개인의 취향이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엄청 강조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권에서 설명한 그 살아있는 과정을 제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누가 짓든 문화가 어떻든 필연적으로 이런 종류의 장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려는 시도인 거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세상의 모델을 제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살아있는 과정, 이 말이 여전히 키워드인데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긴 해요. 수백만 개의 서로 다른 건물들이 단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니. 여기가 정말 재미있어지는 부분인데요. 대체 그 만능 열쇠 같은 과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바로 그게 알렉산더 비전의 심장부입니다. 그는 자연이 생명을 만들어 온 방식처럼 우리도 딱 하나의 보편적인 적응 과정을 써야 한다고 봐요. 하나의 과정이요? 네, 이걸 근본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총 7단계로 이루어진 순환 과정이에요. 실단계요? 오, 한번 들어보죠. 첫째, 항상 내가 작업하려는 부분의 전체를 먼저 봐야 해요. 아, 숲을 먼저 보라. 그렇죠. 책상 위에 램프를 고친다면 책상 전체를, 현관문을 칠한다면 집 전체와 거리 풍경까지 느끼는 거죠. 부분에 매몰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고. 네. 둘째, 그 전체 안에서 다음 작업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중심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 중심. 1권에서 나왔던 그 핵심 개념이군요. 근데 여기서 중심이라는 게 꼭 기하학적인 가운데는 아니죠? 오, 정확해요. 좋은 지적이세요. 창문이라면 창문 자체도 중심이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같은 관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하. 그렇게 잠재적 중심들을 찾았다면 셋째, 그중에서 지금 당장 강화했을 때 전체에 가장 큰 생명력을 더해줄 단 하나의 중심을 선택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지점을 찾는 거군요. 이거 약간 거꾸로 하는 젠가 같은데요? 거꾸로 하는 젠가요? 네, 블록을 빼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후보 중에 지금 블록 하나를 더했을 때 전체 탑이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워지는 최적의 자리를 찾는 느낌이랄까요? 와, 아주 좋은 비유예요. 맞아요. 그렇게 중심을 선택했으면 넷째, 그 중심을 실제로 강화하는 작업을 해요. 동시에 그게 속한 더 큰 중심도 함께 강화되도록 하고요. 주변과의 조화도 생각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게 5번째와 6번째 단계로 이어져요. 작업 중인 중심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다른 중심들을 만들거나 강화하고 또 그 중심 안에 있는 더 작은 중심들도 강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7번째는요?
이 모든 작업으로 처음에 전체가 미세하게 바뀌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는 겁니다. 와, 이 순환의 핵심 원칙은 딱 하나예요. 새롭게 추가되는 모든 것은 기존의 전체성을 확장하고 강화해야 한다. 전체를 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아 강화하고 그 과정에서 주변과 내부까지 돌보면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높여나가는 끝없는 순환이라.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 머리가 이걸 구체적인 이미지로 잘 못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해요. 그래서 알렉산더도 책의 절반 이상을 사례를 보여주는 데 쓴 거고요. 가장 대표적이고 장엄한 예시가 바로 이탈리아 베니스의 산 마르코 광장입니다. 아, 산 마르코 광장. 저도 가봤는데 정말 그 공간감은 압도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광장은 한 명의 천재 건축가가 자, 이런 광장을 만듭시다 하고 설계해서 하루아침에 지은 게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무려 11세기에 걸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살아있는 거절이 수없이 반복 적용된 결과물입니다. 11세기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와, 그럼 이걸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누구도 1000년 뒤의 최종 모습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 전체를 더 좋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이 질문에 답하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흥미롭네요. 처음엔 그냥 성당이랑 총독의 성이 들어섰는데 나중에 다른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 건물들 사이에 빈 공간이 새로운 중심, 즉 광장이 된 거예요. 건물을 지었더니 그 사이의 공간이 오히려 주인공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후로도 L자 형태의 더 큰 광장이 만들어지고 건물들이 확장되면서 경계가 더 명확해지고 모든 단계가 새로운 중심을 만들고 기존의 중심을 강화해서 전체를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과정의 반복이었던 거죠. 1000년에 걸친 프로젝트라니 솔직히 감이 잘 안 와요. 좀 더 우리 삶에 가까운 작고 빠른 사례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당장 제 책상 위에 컵 하나를 디자인한다고 할 때도 이 거창한 근본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알렉산더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유리잔의 사례를 보여줘요. 몇 주에 걸친 과정이었는데 일단 스케치로 잔의 몸통, 받침 같은 주요 중심들의 관계를 잡아요. 네. 그리고는 나무를 깎아서 20개가 넘는 모형을 직접 만들어요. 20개나요? 그냥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하면 몇 시간이면 끝날 일을 요즘 세상에선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 손으로 만지는 느낌 때문이에요. 컴퓨터 화면 속 이미지는 우리에게 깊은 느낌을 주지 못하잖아요. 아, 나무 모형을 직접 쥐어보면서 무게중심이 어떤지, 손가락에 감기는 곡선이 편안한지,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가장 살아있는 중심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야 실제 유리로 샘플을 만들어서 색이랑 투명도, 무게감 같은 걸 조절하고요. 스케치에서 나무 모형, 실제 유리 샘플로 나아가는 각 단계가 이전 단계의 전체성을 바탕으로 더 나은 중심을 만들어가는 펼쳐짐의 과정인 셈이에요.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효율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을 찾아가는 과정이었군요. 작은 유리잔 하나에도 그런 깊은 과정이 담길 수 있다니 놀랍네요. 또 다른 예로 멕시코의 저비용 주택단지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소박한 출입구 사례도 있어요. 주민들이 직접이요? 네,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단순한 순서를 따랐을 뿐인데 그 결과물은 공장에서 찍어낸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느낌과 생명력을 갖게 됐죠. 비록 투박할지라도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장소에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개별적인 잔, 출입구, 광장을 넘어서 도시 전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시가 무슨 거대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지는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알렉산더는 도시를 고정된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흐름이요? 네. 우리 몸의 세포가 매일 수백만 개씩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도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로를 보수하고 누가 정원을 가꾸고 현관문을 새로 칠하고 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행하는 수백만 가지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통해 매 순간 다시 창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활동 자체가 도시라는 거대한 흐름인 거죠. 그렇게 보니 제가 사는 동네 풍경이 다르게 보이네요. 새로 생긴 카페, 보도블럭 교체 공사, 담벼락의 그래피티. 이 모든 게 도시가 살아 숨쉬는 증거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알렉산더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개별적인 행위들이 앞서 말한 근본 과정에 의해 인도된다면 네.
즉 페인트 칠 하나를 하더라도 이 색깔이 이 집과 거리 전체에 어떤 생명력을 더할까를 고민하게 된다면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책에 실린 알렉산더의 건물들을 보면 솔직히 소위 말하는 현대적인 건물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약간 옛날 건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죠. 책 후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알렉산더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전 세계의 모든 건물을 두 종류, 클래스 1과 클래스 2로 나눠요. 클래스 1과 클래스 2요? 네, 클래스 1은 깊게 적응된 건물들이에요. 대략 기원전 3000년부터 20세기 초까지 지어진 대부분의 전통 건물들. 알래스카의 이글루, 일본의 사찰, 영국의 시골 마을. 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자리에 맞춰진 건물들이군요. 그렇죠. 겉모습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수백 수천 년에 걸쳐 그 땅과 사람들의 삶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깊은 구조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물들을 볼 때 깊은 감동과 편안함을 느끼고요. 그렇다면 클래스 2는 깊게 적응되지 않은 건물이겠군요. 현대 건물들을 말하는 거고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옛날이 좋았다는 식의 향수 아닐까요?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고 실제로 많은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알렉산더의 핵심 주장은 그게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스타일이 아니라? 네, 과정의 문제라는 거죠. 클래스 2 건물들, 즉 20세기 중반 이후의 건물들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주변 환경과의 적응이라는 과정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건축가의 개인적인 에고나 상업적인 판타지 혹은 값싼 대량 생산 논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깊은 구조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알렉산더 자신의 작업이 고풍스러워 보이는 이유는 그가 과거 스타일을 일부러 흉내내서가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향수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과정, 즉 깊은 적응의 과정을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클래스 1 건물들과 유사한 구조적 특징을 갖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과정이 구조를 결정하고 그 구조가 우리에게 느낌을 준다. 네,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건물을 만들어낸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메시지가 남네요. 살아있는 세계를 만드는 건 어떤 천재 건축가의 거창한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는 것. 네, 오히려 그런 계획이 세상을 망쳐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 우리 동네 공원에 벤치를 어디에 놓을지 고민하는 평범한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전체를 생각하며 행하는 수백만 개의 작은 행위들이 모여 진짜 살아있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토퍼 알렉산더가 제시하는 비전이었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는 이것이 단순히 낭만적인 이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정말 강한 울림을 주는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알렉산더가 이 책의 서문에서 청취자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만약 그럴 의향이 있다면 이 과정의 일부가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하라는 거군요. 네, 이건 어떤 도덕적인 강요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진정으로 적응적인 살아있는 과정을 사용할 때 세상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일 뿐이라고요. 우리 각자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거군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 여러분의 방, 책상, 혹은 매일 지나는 동네의 작은 길모퉁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전체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곳의 생명력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사소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거라도요. 그 작은 변화가 단지 그 지점뿐만 아니라 주변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